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유럽에서 잇따르고 있는 탈북 망명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A가 유럽에서 북한 외교관 가족이 망명했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참사관급, 그러니까 중간 간부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에서 망명한 북한 대사관 주재원들이 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망명 소식까지 합치면 이 유럽 지역 곳곳에서 북한 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북한도 바짝 긴장하며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럽의 한 국가에서 최근 망명한 북한 외교관의 직책은 참사관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외교관과 함께 망명한 가족 일부까지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외교관 직책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참사관은 대사와 공사보다 아래 직책이고 서기관보다는 높습니다. 부임한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급수 3급 또는 4급에 해당합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재외공관에서 참사관은 일반 주민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있던 주재원 일부도 망명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유럽 지역 내 북한 대사관에서 탈북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핵심 계층으로 불리는 외교관들의 망명 시도가 반복되는 것은 체제 균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체제를 떠받들고 있어야 할 핵심 계층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과 내부 실태 고발 분위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핵심 계층의 탈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 지금 제 뒤로 유럽에 있는 북한 대사관들 모습이 보입니다. 이 유럽 북한 대사관들의 경우 이 외교관들이 안에서 숙식도 함께 하고요. 서로 감시도 하기 때문에 개별 행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럽이 주된 망명, 탈북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40명 안팎까지 늘어나자 이 북한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족 일부와 망명한 참사관급 외교관과 또 다른 망명 주재원들은 모두 유럽 내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엘리트들의 탈북 경로가 최근 유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있다 2016년 탈북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19년 이탈리아에서 망명한 조성길 당시 대사 대리도 모두 유럽에서 건너왔습니다. 역시 서방 세계라고 하는 그런 특색이 그 탈북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외교관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유럽에서 온 북한 엘리트층을 포함해 최근 망명을 타진하는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의 추가 움직임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보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탈북자 수는 40명 안팎에 달합니다. 한동안 1000명을 넘던 탈북자 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선언 강제 북송 사건과 이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60명대까지 급감했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전 정권에서는 탈북을 해도 환영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도 퍼졌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정권 시절 중단됐던 고위 탈북 인사의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임용이 최근 재개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북한은 외교관 등의 탈북을 막기 위해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북한 모자 2명이 실종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60대 남편이 북한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이 모자 북한 영사관에 붙잡혀 있다가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인 모자 2명의 행적이 사라진 건 지난 4일입니다. 북한 식당 고려관 등을 운영하며 외화벌이를 해온 고려항공 무역대표부 소속 60대 박모 씨의 가족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고려인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배인이던 박 씨는 지난 2019년 영업실적 검열을 받기 위해 평양으로 갔다가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돌아오지 못했고 이후 박 씨의 부인 40대 김모 씨가 대리 지배인 자격으로 고려관 등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국가보위성 소속의 식당 부지배인은 망명을 시도했다가 러시아 당국에게 붙잡혀 북한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영사관은 잇따른 탈출을 우려해 식당을 폐쇄하고 박 씨 가족을 영사관 내부에 연금해 일주일에 하루 외출을 허락했는데 이때 탈출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개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들 사이에서 봉국 송환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간에 운행되고 있었던 비행기가 재개되면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최적기라고 판단했을 거고. 우리 정부는 북한 모자의 실종과 관련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두고 대통령실과 KBS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사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목표가 분리 징수가 아니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본인을 쫓아내려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희철 사장은 조건부 사퇴까지 내걸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KBS의 공적 역할에 대한 성찰이나 다양한 전문가 참여가 부족했다는 주장으로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KBS 내부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 밖에선 집회가 열렸습니다. 분리징수 철회 요구에 앞서 자기 반성이 우선이란 겁니다. 자기 반성도 안 하고 수신료 분리징수 방치한 김희철 사장 즉각 사퇴하라! 분리징수에 찬성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BS 이사 4명은 오늘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희철 사장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국민 다수를 대변하지 않는 방송, 비효율성 집행에 따른 무능한 경영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습니다. KBS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째 TV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요금에 합산해 받아왔습니다. KBS 자체 분석에 따르면 분리징수가 도입될 경우 6,200억 원 정도인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BS 사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대통령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는데 국민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장 거치는 왜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수신료를 결합해서 징수하는 근거가 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월 2,500원의 KBS 수신료가 빠지고 별도로 걷게 됩니다. 지금은 수신료를 내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을 내도 체납으로 인정돼 3개월 뒤면 전기가 끊기는데 이런 강제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두 달 안에도 입법 예고가 진행될 수 있다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며 자신의 거취를 거론한 김의철 KBS 사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원하는 건 수신료 분리징수, 공정한 보도, 방만하지 않은 경영이라며 KBS 사장이 물러나라는 요구를 국민들이 하는지는 모르겠고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공영방송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시청자,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KBS가 자신들의 책임을 왜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합니까? 선동의 시간은 그 유효가 다했고 책임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반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수신료로 언론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권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KBS 수신료 문제를 다룰 방송통신위원회 그 위원장 자리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학교폭력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이동관 특보도 오늘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홍지은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에 아들 학교폭력 의혹을 연일 띄우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사례에 빗대며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론탄압기술자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참사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그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정을 즉각 처리하도록 촉구합니다. 제2의 정순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후국무도한 학폭왕의 끝판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1년 고등학생이던 이 특보 아들이 동료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인데 이 특보는 왜곡 과장됐다며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특보는 물리적 다툼은 있었지만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고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져 졸업 후에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학교 선도의 결정으로 학기 중 전학 조치가 내려져 이를 수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 지명도 안 했는데 청문회 전국처럼 되는 기괴한 상황이라면서도 여론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하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이례적인데 네. 본인 거취 얘기를 본인이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해서 KBS가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이 김의철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이 회견 모두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의도를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KBS 보도본부장을 지냈고 재작년 KBS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은 KBS 사장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라면서요? 네,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에 제가 좀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들, 주요 인사들 좀 접촉을 해봤습니다. 주요 인사 중 한 명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엉뚱하고 황당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다고 했더니 묻지도 않은 자신의 거취 문제는 왜 끼워 넣느냐 이겁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김 사장은 탄압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김 사장이 민주당으로부터 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 KBS 수신료 문제는 방만한 경영 문제와 좀 연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처럼 걷는 이 수신료를 방만하게 쓴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KBS 직원 절반에 가까운 46.4%가 1억 이상 연봉자이고 그중 상당수가 무보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가구당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는 정년 보장, 수신료, 전기요금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능력되면 사후가 되라. 이런 글을 올렸다가 KBS가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열을 올리기 이전에 자체 개혁안이나 자구책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알아볼게요. KBS 수신료 이 분리 징수라는 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이 수신료가 함께 포함돼서 사실상 의무 납부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네. 일단 똑같이 고지서는 한 장이지만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납부처를 구분해서 청구되는 방식이 일단 가능합니다. 전기요금만 내고 수신료는 안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고지서 2장이 집으로 날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그럼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집에 TV가 있으면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 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수신료를 3개월 안 내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만 분리징수가 될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네, KBS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 분리징수가 되면 걷어지는 수신료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났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전기요금에 합쳐져서 걷느냐 아니면 따로 걷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 차이가 큽니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했는데요. 이 직전 1993년 납부율은 52.6%였는데 통합징수 이후인 1995년 95.5%까지 상승했습니다. 납부율이 높아지면 그게 돈이고 KBS의 수입입니다. 93년 2,022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은 납부율 상승으로 95년 거의 2배까지 뛰었고 2021년에는 6,8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 사장은 분리징수가 이뤄지면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KBS 수신료 실무적인 거는 이제 방통위에서 할 텐데 마침 방통위원장의 관심인데요. 일단 이동관 특보가 내정이 된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공식 지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취재해 보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 맞고요. 학폭 논란 공방이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 반응을 보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정도가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한 이 학폭 논란 아직 지명을 안 했는데도 민주당이 세게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했던 거 이제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겠죠. 민주당은 자녀 학폭이 윤석열 정부 공식 임명 가산점이냐면서 학폭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특보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를 때렸고 그 사건으로 전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이 특보가 오늘 입장 자료를 내며 대응에 나섰죠. 물리적 충돌은 있었지만 일방적 폭행은 아니었고 피해자는 당시에도 문제 삼지 않겠다 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가 이 아들 학폭에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니고 또 정순신 전 본부장 사례와는 좀 다르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명 전 단계에서 논쟁이 붙은 만큼 여론의 향방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어찌 됐든 신임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문제가 얽히면서 당분간 이 여야 정치권 논쟁이 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여야가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채용 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었고 그리고 또 해킹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자녀특혜 채용 의혹뿐 아니라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선관위의 국정원 조사 거부까지 조사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겁니다. 대신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서와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위원 구성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N 뉴스 최순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천안함 망원 사흘 만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사과하는 모습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했던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최 전 함장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발언 논란 사흘 만인데 비공개 만남이라 권 대변인의 구체적 사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 전 함장은 만남 직후 SNS에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한 대 치고 싶었다면서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과 이재명 대표 면담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조치가 없으면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오늘 사과는 권 대변인이 어제 유감 표명 과정에서 최 전 함장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이뤄졌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정이나 유가족이나 함장이나 다 갈라치게 하시려는 거 아니라는 생각밖에 더. 국민의힘은 권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천안함 함장 그리고 또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권 대변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8년 전 문재인 대표 시절 개파 갈등 끝에 분당이 됐었죠. 이후 민주당에서 분당은 금기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이후 공개적으로 분당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친명계가 먼저 꺼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비명계가 혁신위원장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주장하자 친명계는 분당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적대시하는 이런 서로가 심리적 분당 상태, 이것이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표면화됐을 때 박영선 전 장관이 분당 가능성을 말한 적이 있지만 친명 현역 의원이 분당을 언급한 건 이 대표 출범 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한 친명계 강한 반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중차대한 시기에 비대위나 전당대회 소용돌이에 빠지는 건 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비명계는 이 대표 사퇴가 분당을 막는 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분당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당의 또 단합을 위해서도 그 이재명 대표의 퇴진이 빨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장 분당은 안 되겠지만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리더십 타격이 너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에 인사 실패로 분당이나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번 위기 극복 어떻게 하실 생각일까요? 훌륭한 문제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지요. 사과가 필요하다는 비명계 주장에는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어제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오늘 바로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박 청장 출근을 막겠다며 구청을 찾아갔지만 박 청장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유가족들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막겠다며 구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 지자체를 책임질 사람으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영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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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박 구청장이 이미 출근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유가족들은 청사 안 구청장실 앞까지 진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구청장실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구청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나와요. 없으면 갈게 우리. 없으면 간다고. 그럼 되잖아. 30여 분간의 대치 끝에 유가족들은 결국 진입을 포기했습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박 구청장이 출근은 했다면서도 언제 어디로 출근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충격으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철수한 유가족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광장에서 국회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또 내일도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철수 의원을 뭐에 비유를 했을까요? 네, 바로 세입자입니다. 홍준표 시장이요,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안 의원을 세입자에 비유한 적이 있거든요. 홍 시장은 지난 3월 안 의원을 향해 지금 새들어 사는 집을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집은 안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분당 갑을, 주인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경기지사에 출마를 했고 그래서 공석이 된 자리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들어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출마를 한다면 양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인 셈인데 안 의원은 오늘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그전 시장이 또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시면 또 자리 내주실 겁니까? 재보궐선거로 들어온 사람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거는 주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가 아니다. 안철수 의원은 뭐 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최근 안 의원은요, 지역 행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바로 옆 지역구까지 챙겼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난 분당 순회역을 방문한 겁니다. 자, 이 벌써부터 내년 총선 공천 경쟁이 시작된 겁니까? 네,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얼마 전 분당 출마설이 있었잖아요. 안 의원은 김수석과 박 장관, 이 두 사람을 향해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하셨죠. 정권 최소 2년은 해야 된다. 대통령님의 의지니까 아마 그럴 확률은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은 아직 못 만났는데 각각 회동을 가졌나 보죠. 네, 김기현 대표는 주한 일본 대사를, 또 이재명 대표는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국회에 온 아이보시 코이치 일본 대사를 김기현 대표가 반갑게 맞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보시 일본 대사님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가 이런 시기에 인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기현 대표님 주인 하시는 후에 한일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지원해 주셨던 김 대표 비롯한 그 여당 관계자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네요. 네, 한일 관계는 좋아졌죠.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 처리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맞습니다. 김 대표는요, 비과학적 선전선동은 배격할 것이라며 일본에게도 과학적 접근을 통해 불신을 없애는 데 협력해달라고 말했고요.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는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네, 이 대표는 조금 전 6시에 주한 중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대표님 이게 뵙게 돼서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주 공간이 보기가 좋은데요. 이 자리에서도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표님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협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태평양 자신이 그 지불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연히 반대합니다. 두 대표는 각각 일본, 중국 대사와 만나서 각자의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대표끼리도 만나서 국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 좋겠네요. 외교에는 여야가 없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분당선 순회역에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미노 쓰러지듯 사람들이 쏟아져 내리며 14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김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하더니 1, 2초 만에 뒤쪽으로 빠르게 역주행합니다. 빠른 속도에 못 이겨 승객 수십 명이 쏟아지듯 넘어집니다. 넘어진 승객들이 순식간에 겹겹이 쌓입니다. 깔림 사고를 피하려 난간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선 순회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14명이 다쳤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그대로 그냥 이렇게 밑으로 쓸려가듯이 다 쓸려 내려갔고, 이제 저는 손잡이 쪽 잡고 있었는데 그 손잡이도 아예 밑으로 같이 쏠려 들어가서 매달린 상태로 쭉 내려갔거든요. 무슨 일이 나긴 난 것 같은데 와 소리가 계속 크게 났어요. 그래서 끔찍하죠. 저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좀 타기가 좀 그렇네요. 사고로 깔린 승객들을 부근에 있던 시민들이 재빨리 끌어냈지만 3명이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모두 1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순회역 4개 출구 중 한 곳이 공사 중이다 보니 출근 시간대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로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순회역 하루 승하차 이용객은 2만 6천여 명. 출입구 한 곳이 공사로 막혀 있다 보니 평소보다 에스컬레이터 이용객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았죠. 아침 출근 시간에 막 쓰러지고 그런 누워있었죠. 다. 철도경찰과 승강기 안전공단 등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고가 난 이 에스컬레이터, 불과 한 달 전 안전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요? 사고 원인을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주행 사고가 난 분당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지난달 10일 매달 실시하는 월간 점검에선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 후기는 고장이 잘 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이상 없었고요. 경찰은 누군가 정지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순간적으로 하중이 쏠리며 구동장치가 끊어져 역주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으니까 무게에 의해서 올라가다가 체인이 끊어지면 뒤로 밀리겠죠. 동력이 끊어지는 순간에. 2018년 지하철 대전역 사고도 구동 체인이 끊어져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역주행 방지 장치 등의 오작동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점검을 여러 간과했을 수도 있고 1개월 전에 점검했던 파트가 아니고 다른 파트일 수도 있거든요. 지난 2019년 서울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감속기 오일이 부족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지하철 분당선 운영사인 코레일은 사고 에스컬레이터와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8개 역 37대에 대해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이혼한 아내에게 협박 전화를 한 뒤에 집에 찾아가 집기를 내던지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세 자녀와 함께 공원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이런 가정폭력이 처음은 아니었다는데요. 조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골목길에 남성이 밥상을 들고 나와 바닥으로 집어던집니다. 몇 차례 더 휘두르자 밥상은 산산이 조각나고 화가 안 풀리는지 집에서 집기를 더 가져와 내동댕이 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과 대화를 나눈 뒤 순찰차로 데리고 갑니다.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새벽 1시 반쯤. 싸우는 소리가 경찰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소리가 뭐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남성은 2시간 전 술에 취해 전처에게 전화해 집에 찾아가 문을 다 뜯고 부숴버리겠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협박 전화를 받은 여성은 세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이곳 공원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덕분에 마주치진 않았지만 빈집에 들어간 남성은 집기를 던지며 화풀이를 한 겁니다. 취재진과 만난 피해 가족은 평소에도 남성이 자주 소란을 피웠다며 이전엔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가정폭력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가정폭력 신고 기록이 없었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각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분류되진 않았습니다. 심각한 폭력이 있는데도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심각성, 가정의 상황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야 되죠.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고 재발 우려 가정으로 분류해 조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물 빠진 갯벌에서 물고기나 조개를 잡다가 갑자기 밀려든 바닷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주 사이에 4명이 숨졌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해경 수색대원들이 조명을 비추며 물이 들어찬 갯벌을 수색합니다. 새벽 3시 27분쯤 갯벌에 고립돼 구조를 요청하는 6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본인이 했네. 이제 물은 빨리 잡으려니까 이제 신고할 때 되면 일단 나름대로 좀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성은 1시간쯤 뒤 해안에서 4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는 갯벌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만조 시기였습니다. 해경은 여성이 해루질을 하다 빠르게 밀려온 바닷물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주 사이 인천 앞바다에선 이번까지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무의도 인근 갯벌에선 40대 남녀가 해루질 중 실종됐다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수색 도중 지난달 17일 같은 해수욕장에서 해루질을 하다 실종됐던 50대 여성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올해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갯벌 고립 사고는 35건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얕아 밀물이 빨리 차오르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물이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는 때고 그다음에 물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루질을 하러 오시면 안 되고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해경은 여름철 바닷가를 찾는 나들이객들이 늘 것으로 보고 순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김치를 모아놨다가 김치찌개나 김칫국으로 재활용하는 양심불량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단속 나온 수사관이 남긴 반찬을 다른 손님 상에 내놨다가 딱 걸렸는데요. 그 장면을 홍진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부산의 한 식당. 특별사법 경찰 수사관이 바닥에 놓인 통을 열어보니 김치가 담겨 있습니다. 김치찌개용이라고 둘러댔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다른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를 모아놨다고 실토합니다. 또 다른 식당.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긴 반찬을 다른 손님 상에 내놓다 걸린 겁니다. 일단 발뺌해보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제가 뗀 겁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떼난 겁니다. 남은 김치를 모아 김칫국으로 재활용한 곳도 있습니다. 김치를 모아놓은 거는 전부 다 김칫국 끓이는데 사용하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관내 음식점 22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음식 재사용업소 8곳을 적발했습니다. 주방 내에서 엄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잘 알 수가 없고 잠복 수사를 하든 또 취식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적발할 것입니다.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뒤 잔여물을 하수구에 버리거나 소변으로 배출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모이겠죠. 전국 하수처리장 34곳을 조사해봤더니 전부 다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되는 신종 마약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생활 하수처리가 모이는 하수처리장. 조사원이 하수를 용기에 담습니다. 연구소에서 마약류 성분 검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한 곳 이상의 하수처리장을 선정해 3년 연속 조사한 34곳 모두에서 필로폰이 검출됐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당 약 20mg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000명이 하루에 배출했던 총량이 20mg이고 통상 한 명이 하루에 1회에 30mg을 투약한다라고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엑스터시가 검출된 하수 처리장은 2020년 19곳에서 지난해 27곳으로 늘었습니다. 1000명당 1일 평균 사용 추정량도 3년 전 1.71mg에서 지난해 2.58mg으로 증가세입니다.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의 마약류도 검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 지역과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서 그 외 지역보다 마약류가 높게 검출됐습니다. 항만이라든지 대도시가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등과 공유해 마약 대책 수립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조선시대 민화나 병풍에서 자주 봤던 바둑이가 우리나라 토종개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멸종되다시피 했는데 국내 연구팀이 집단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요에도 등장하고 조선시대 민화에 나올 만큼 친숙한 우리나라 토종개 바둑이. 갈색 얼룩무늬가 있어 바둑이라고 불리는 삽살개입니다. 이 강아지는 멸종위기에 있다가 복제된 계통의 삽살개입니다. 토종 삽살개는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한 게 특징. 눈까지 수북이 덮은 긴 털개는 물론 짧은 털의 얼룩무늬개 모두 토종 삽살개인데 일제강점기 가죽이 군수품으로 쓰이면서 매년 15만 마리씩 개체수가 줄어들었고 최근엔 사실상 멸종되다시피 한 겁니다. 지난 2017년 얼룩무늬 삽살개를 어렵게 복제했고 국내 연구팀은 바둑이에 남아있던 유전 형질을 활용해 이제 50여 마리까지 집단 복원한 상태입니다. 더 많은 또 삽살개를 보시고 싶어 한다면 충분히 지금 기술들은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또 연구진은 개와 늑대 211마리의 유전자 지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토종견의 뿌리와 족보까지 밝혀냈습니다. 진돗개는 동남아 혈통으로 호주의 딩고와 혈연족으로 가깝고 고려개로도 불리는 삽살개는 시베리안 허스키와 촌수가 가까운 북방 혈통이라는 겁니다. 토종개로 사랑받는 진돗개에 대한 연구와 복원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삽살개는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어제는 국산차를 사면 세 부담이 내려간다더니 오늘 정부 발표 보면 오히려 더 오르게 생겼습니다.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낮춰왔던 개별 소비세를 다음 달부터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건데요. 오락가락 정부 발표에 소비자 혼란만 커졌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지난 3년간 3.5%로 낮춰온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을 다음 달부터 5%로 되돌린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역차별이라고 지적받아온 국산차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바꿔서 세부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딱 하루 만입니다.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에 붙는 세금은 다음 달 개별 소비세가 원상 복귀되면 90만 원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어제 발표에서 과세 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부담이 54만 원 낮아진다고 강조했지만 이걸 감안해도 최종적으론 소비자가 지금보다 36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국세청 발표로 자동차 세부담이 수십만 원 줄어든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재부가 다음 날 세부담이 다시 늘어난다고 알린 셈입니다. 소비자들은 하루 만에 달라진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세금 구하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싸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싸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으로서 혼란스럽네요.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인데다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코로나19 당시 내수 진작 대책의 목적이 달성됐다며 개소세 인하 종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국세청과 기재부가 사전에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율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선을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사고를 당한 조은결 군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지금은 안전해졌을까요? 신선미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버스는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합니다. 보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조은결 군은 버스에 치여 그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사고가 났던 교차로입니다. 이 흰색 차량 정지선은 횡단보도와 간격을 넓히기 위해 3m 정도 앞당겼고요. 우회전 시 보행자를 주의하라는 대형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2초 뒤 녹색불로 바뀌었던 횡단보도는 이젠 간격이 10초로 늘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선 음성 안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만큼 달라졌으면 안전해진 건 아닐까. 기대가 무색하게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우회전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립니다. 황색불에 오히려 속도를 올리고 뒤따르던 택시도 그대로 지나갑니다. 취재진 카메라가 있는데도 버스는 아랑곳 없이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합니다. 통학 시간 학부모와 주민들이 나서 교통지도에 나서지만 위반하는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사고가 났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지만 바빠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건지 뭐. 교통섬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 빠르게 달려오는 우회전 차량에 치여 그만 숨졌습니다. 은결 군이 숨진 스쿨존과는 불과 4km 떨어진 곳입니다. 한 번 나오고 그냥 경찰차도 한 5대가 오고 소방차에 그 큰 차들 있잖아요. 거리가 복잡하게.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면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차량들은 보행자가 있든 없든 내달립니다. 사람이 일시 정지하고 차량을 먼저 보낸 후에야 길을 건널 수 있습니다. 애들이나 집사람한테도 주의해서 건너라. 항상 우회전 차가 좀 위험하니까 섰다 가라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을, 지자체는 단속 CCTV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시 간다 신선미입니다. 주황색 도시가 된 미국 뉴욕의 모습입니다. 캐나다의 대형 산불 연기가 미국까지 유입되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공기질은 전 세계에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이 자랑하는 고층 빌딩들이 누런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대기는 점점 강한 붉은 빛으로 바뀌고 결국 2시간 뒤엔 빌딩의 윤곽이 사라집니다. 뉴욕의 상징 자유의 여신상과 타임스퀘어도 온통 뿌옇게 변했습니다. 캐나다 북부 퀘벡 등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한 250건의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까지 덮친 겁니다. 워싱턴 DC, 보스턴 등 주요 도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평소라면 이 워싱턴 시내에서 선명하게 보여야 할 이 국회의사당도 지금은 뿌연 공기에 덮여 탁하게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자취를 감췄던 마스크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I could smell it. Still, I still have this, but you could smell a scent. When I walked outside, I was like short of breath. 한때 뉴욕 등 대기질 수치는 인도를 넘어 세계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13개 주 1억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고 항공편과 학교 야외 활동 일부가 취소됐습니다. It affects every part of the airway system from the nose all the way down to the lungs.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 대규모 소방 인력까지 파견하고 나섰지만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 대기질 악화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요즘 한국 남녀 골프에서는 괴력을 뿜는 장타자들이 팬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죠. 미국에서도 통할 만한 괴물 신예의 등장을 정윤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시원시원하게 날아가는 드라이버샷. 지난달 1부 투어 5번 출전 만에 정상에 등극한 슈퍼루키 방신실입니다.
키 173cm의 장신인 방신실은 비거리 30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자입니다. 2년 전 갑상샘 항진증으로 몸무게가 10kg가량 빠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별명인 오뚜기처럼 포기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해 장타력을 키웠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목표만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우승으로 포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는 방신실이 풀시드 확보 뒤 처음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대회 코스가 장타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좀 팝5에서 투원 트라이가 다 되는 것 같아서 저기에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선배들은 놀라움의 눈길을 보냅니다. 저는 하나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팝5에서 투혼이. 부럽네요, 신실이. 네. 남자 골프에도 무시무시한 장타자가 나타났습니다. 키 188cm에 몸무게 120kg인 거구의 정찬민이 티샷을 하자 갤러리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코리안 헐크 정찬민은 350야드를 훌쩍 넘기는 괴력의 골퍼입니다.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는 326.9야드. PGA 투어에서 정찬민보다 멀리 친 선수는 맥킬로이가 유일합니다. 지난달 투어 2년차에 첫 우승을 차지한 정찬민은 장타자가 득실거리는 미국 무대를 꿈꿉니다. 정찬민은 올 가을 미국 2부 투어 큐스쿨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수도권에 60 이상, 영서와 충청권 북부에 최대 5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전부터 차츰 맑아지면서 전국에 강한 자외선이 예상됩니다. 덩달아 대부분 지역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18도, 대구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한낮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분당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한 달 전 점검 결과는 분명히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시민들이 크게 다쳤죠. 얼마 전 분당 정자교가 붕괴돼 지나가던 사람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그 정자교도 직전 정기 점검에서 이상 없다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붕괴 후에 조사를 해보니 유지 보수가 엉망이라는 게 드러났죠. 대충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안전 점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대충 점검 이상 있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